자, 지금부터 이제 7회 동형 모의고사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서 보면 기재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문체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주는 언급이 없는데 이게 이제 기출문제를 변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가 된 이력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각 부가 있잖아요. 부가 있을 때 그 부에 장관 한 명에 차관 한 명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수차관을 운영하고 있는 부들이 따로 있어요. 그 부들을 열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외워야 되냐 싶기는 하겠지만은 시험에 출제된 바는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체크해 보면 좋겠다 싶고, 가장 막내로 지금 이제 복수차관이 된 게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제 보건 영역과 그리고 이제 복지 영역에 차관을 각각 따로 두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와서, 그것도 이제 코로나19 터지고 그 20년이죠. 그리고 20년, 21년 그때에 이제 이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가 이제 도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가장 따끈따끈한 그런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수차관제가 있는 곳들이 어딘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행안부는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공공기관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요, 국가 발전 전략 수립이다. 중장기로. 저거는 이제 항상 뭐가 좀 따라 붙냐면은, 뭐가 따라 붙을까요? 뭐 돈이 필요하겠죠. 예산이 따라 붙어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가 담당하는 것은 정부 조직 내부의 일이지, 이게 바깥의 일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 정부 조직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내무부였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일 수 있긴 한데 내무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 예, 그렇게 안살림을 하는 데가 행안부이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요거는 기재부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보시면 됩니다. 특히 뒤에 있는 게 힌트죠? 공공기관 관리. 그랬으니까 그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 그 확률이 잘 높으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기재부 장관이 1월 말까지 지정고시하고 이제 경영성과 평가도 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재부 장관이라고 가주시는 게 맞겠어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요거는 기재부 장관이다 이렇게 메모 한번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메모를 많이 남겨놓으셔야 돼. 메모를 남겨놓으셔야 나중에 총복습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메모를 귀찮아하시면 안 돼. 내 손에 흔적으로 남겨놓은 것들을 나중에 복습할 때 그것이 썩썩 또 내 머릿속에 와서 박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메모 같은 것들을 성실하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새로운 걸 찾아서 막 문제도 더 넓히지 말고 공부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다 총복습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대통령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지위가 어떻게 되냐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도 있고 국가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얘기했죠. 우리가 정치학을 하면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행정학을 하는 거니까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 행정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행정부에 대해서, 행정부 전체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감독도 해야 돼요. 행정부의 지휘 감독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공무원에 대한 뭐가 있냐면요, 임면권이라고 해요. 임면권이에요. 임명이 아니고 임면이라는 말을 쓰는데, 임명과 면직을 합쳐놓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면직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봐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통령령, 대통령 명령 있죠. 대통령령을 여러분들 행정법 하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부릅니다. 법률의 시행령인데, 대통령령에 대한 발포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발포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걸 추가하느냐 마느냐가 논쟁거리라 말로만 말씀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국군 통수권을 여기다 넣는 학자도 있고, 야, 국군 통수권은 그래도 국가 원수로서 영토 보존을 하기 위해 갖고 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국군 통수권이라는 게 국방부 소속의 군인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그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지 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그건 좀 이제 엇갈리니까 그건 빼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요런 정도, 크게 세 가지 정도를 행정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나왔죠.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니, 얘를 여기서 말하는 이 지방행정기관이다 라고 하는 애를 바로 우리가 이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왜냐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일반적인 애가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걔가 이제 일반 행정기관인 거고, 얘가 특별한 지방행정기관이에요. 지방의 일을 직접 중앙행정기관에서 뻗어나가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법률로 정해 있으면 법률 따르면 되고, 법률이 없으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를 따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대통령령 수준에서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규정을 둘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 중앙행정기관 얘기를 하는데, 이거 중앙행정기관은요, 일단은 부처청으로 보시면 돼요. 부처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부처청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왜 여기 플러스 알파죠? 플러스 알파는 위원회 같은 데 있잖아요. 위원회들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인정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 데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정부 조직도에서 보고 있는 그 위원회들은 여기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부처청처럼 어떤 국가의 일부 기능을 따로 떼어서 맡고 있는 위원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 그러면은 금융기관들에 대한 통제 기준들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금융위원회가. 알겠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실제 감독 업무를 하는 데가 금융감독원,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거든요. 근데 금융감독원 자체를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라 보진 않습니다만, 거기에 룰을 정하는 금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론은 행정위원회라고 명명되는 애들 있잖아요. 행정위원회가 뭡니까? 위원회 중에서도 결정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속력도 갖고 있는 데들, 강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들, 그런 데들이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또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별법에서 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행정법 공부하시니까 뭐라고 본다 이런 거 의미 뭔지 아시죠? 본다 그러면은 그거를 법에서는 간주한다 그래요. 간주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반증 사례가 나타나더라도 깨지지 않는 그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법률의 지위를 놓고 보면. 알겠죠? 네, 그래서 이 간주를 해주고 있는 요 이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으로 간주되는 애들이. 자, 이제 그런 거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다 됐죠? 얘는 이제 뭐 자주는 안 나옵니다. 아무튼 이 우리나라 정부 조직에 대한 거는. 근데 나오면 이렇게 좀 디테일해요. 디테일하기 때문에 좀 정보량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조금 쭉 길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중 특별회계 예산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회계로 원래는 장부를 좀 짜야 되는 거죠. 그게 뭐에 유리합니까? 재무행정에서 봤을 때 통제에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통제에 유리하니까. 국회의원들이요, 장부가 너무 많으면 그러면 이거를 다 꿰맞춰 갖고 그거를 다 들여다보고 통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장부를 하나로 만들어놔라, 단일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거지만, 특정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별회계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특별회계는요, 어떤 법 체계로 봤을 때 어떤 법 레벨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돼 있나요? 특별회계는 법률이에요. 특별회계와 기금 같은 게 전부 다 법률이에요. 그래서 가끔 속이는 게 대통령령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특별회계라고 하는 거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취지거든요. 꼭 필요한 데만 써라. 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는요, 똑같이 지방자치단체로 가면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를 행정부의 장이 자기 멋대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수지가 명백하다, 이런 말이 되어 있잖아요. 특별회계 예산은요, 세입과 세출의 수지가 명백해요. 왜 그래요? 별도의 수입원을 받게 해놓은 거거든요. 원래 우리가 예산 통일성의 원칙도 있잖아요. 기억나요? 예산 통일성의 원칙은 뭐냐면 거둔 세금이 어디에서 거쳤다 이런 거 이제 꼬리표 떼고 한꺼번에 저수지에 다 모아. 그래서 저수지에 물을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데마다 꺼내다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통일성의 원칙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낸 세금이 저기 저 누구야? 그 나쁜 놈들 있잖아요. 걔네들 이제 밥값, 교도소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 밥값으로 내가 낸 세금이 쓰이면 얼마나 불쾌하겠어. 그런 거가 티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티나지 않게 하는 거. 됐을까요? 네. 그게 바로 일반 회계의 통일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야지 정부가 꼭 필요한 곳에다가 그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건데, 특별 회계와 기금은 그 통일성의 원칙에서도 예외가 되는 거였어요. 단일성에도 예외지만 통일성에도 예외입니다. 그래갖고 이건 별도의 수입원을 갖고 그 다음에 별도의 세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입세출의 수지가 명백하다, 이런 표현을 갖다 쓰는 겁니다. 어디서 걷어서 어떻게 쓰는지가 티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반에게는 그 티가 잘 안 난다. 어디서 거둔 돈인지 잘 모르게 만든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자,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행정부의 재량이 확대된다.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재량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커질 수 있는 영역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단일성의 원칙으로 특별하게 웬만하면 설치하지 마. 꼭 설치하고 싶으면 법률의 레벨로 설치하는 근거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국가재정의 전체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네. 이 이유 때문에 통제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죠? 통제력이 약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입법부 예산 통제가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측면도 생긴다. 전체적인 조망을 할 때는. 단일 사업을 볼 때야 뭐 문제는 없죠. 그런데 이제 전체 조망을 할 때는 야, 이거 좀 애매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워낙 이제 예산의 종류가 많아지면 그런 것들을 연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해봐요. 이 장부가 하나만 있어도 막 헉헉댈 텐데, 장부가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장부의 연계성을 어떻게 파악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응? 그건 진짜 고도의 전문적 스킬을 배워놓고 있는 그 인적 전문가가 들여다보면 모르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못 볼 거예요. 거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어디 내가 기재부 차관 출신이야 뭐 이런 정도 돼야 저거 들여다볼 거라고. 아무나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응? 국민의 대표인데 국민의 대표가 장부를 못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장부를 심플하게 만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4번이 답이었습니다. 3번으로 갑니다. 라스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정책학은 라스웰의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책학의 출발은 1951년도였죠. 라스웰의 정책 지향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라스웰이 추구했던 거는 이거예요. 민주주의 정책학, 인간 존엄의 정책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책의 방향은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결국에는요, 과학성과 기술성이라고 하는 것의 대립 구도로 봤을 때 학문적으로 과학성에 가까워요, 기술성에 가까워요? 기술성에 가까운 거잖아요. 현실 문제 해결.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러니까는 그 당시는 1951년도면 과학성에 근거한 행정 행태론이 엄청 히트칠 때다. 학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라스웰의 정책 지향, 여기 좀 밀렸죠? 밀려났다가 60년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그때 이제 후기 행태주의 나타나고 신행정론 등장할 때 같이 덩달아 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 뜰 때 또 역할을 한 것은 드로어, 이런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다 설명이 됐고, 정책학의 패러다임으로 묵시적 지식과 경험의 존중, 이게 이제 드로어 아니겠습니까? 이게 드로어잖아요. 드로어의 초합리성. 네. 그럴 때 이제 하는 말이 묵시적 지식, 경험의 존중,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니, 사람이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하다 보면 남들은 갖지 못하는 그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눈빛만 봐도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파악이 된다니까. 앵간히는 돼.
말하는 거 이렇게 봐도 알고 말 몇 마디 나눠보면은요, 딱 진단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종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슨 뭐 별다른 능력이 있겠습니까만은 많은 경험치가 축적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묵시적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게 관료들한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했기 때문에 아 이거 정책 돼, 아 이건 안 돼, 아 이런 게 온다고 오는데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드로우의 입장이었고, 그걸 초합리성이라고 설명했고, 그래서 그 초합리성까지 고려해야 돼 라고 해서 이 의사결정, 정책결정론에서는 최종 모형이라는 게 제시가 됐잖아요. 드로우에 의해서. 그게 연계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지만은 이 정책결정 단계조차도 정책결정 단계, 정책결정 단계, 후 정책결정 단계 이렇게 큰 덩어리를 나눴었다. 이런 것도 봤었죠? 그런 거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드로우입니다. 이거. 라스웰이 제안한 초기 정책각은 행태주에 밀려났죠. 흑인 폭동 및 월남전 등 사회적 혼란 시기인 1960년대에 재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실의 사회 문제를 극복하자라는 논의가 활발해졌을 때, 그럴 때 다시 인간 중심의 정책학이 각광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드로우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4번으로 갑니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료 부과 등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건 오래된 논쟁이죠.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이루어질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건 진보 세력이 집권했느냐 보수 세력이 집권했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조금씩 매번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될 텐데, 여러분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르게 되면 그러면은 어때요? 아무래도요, 야, 내 돈 세금 걷어다가 나한테는 혜택이 이렇게 안 주냐라는 불만은 사라질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게 더 공정하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부자들한테 돈을 걷어다가 가난한 사람도 좀 물질적 혜택을 좀 나눠주자 라는 취지가 있잖아요. 왜 그래야 돼요? 근데 왜 그래야 되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번 사람이 왜 그 돈을 갖다 가난한 사람 다시 나눠줘야 돼? 자본주의 경쟁의 원리는 안 맞잖아.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뭐 논쟁할 시간은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으로 거슬러 가보면 모든 인간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있죠. 이 자원에 대해서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할당돼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붙여서 빈부격차를 좀 양산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더라도 그게 정도껏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도껏.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정도껏 해야지, 너무 승자가 완전히 독식해버리는 구조가 되면 천부인권 개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천부인권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합의가 함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복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도 그 근거를 갖다 들이미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예요. 인간이 왜 다른 짐승보다 우월합니까? 그냥 우리가 그러기로 한 거야.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야, 인간은 그렇게 짐승스럽게만 살지는 말자, 이래서 룰을 만든 거 아닙니까? 룰을 만든 거예요. 그죠? 요즘에 최근에 봤던 거 중에 돌고래가 짝짓기 할 때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돌고래 짝짓기 할 때 그 수컷 2마리 이상이 뭉쳐다니면서 암컷을 막 지칠 때까지 몰고 다니고 강제로 그 짝짓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야만적입니까? 돌고래는 그래도 짐승 중에서 굉장히 고차원적인 지능을 가졌다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그 방식 자체가요, 그죠? 너무 야만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간 세상은 안 했을까? 과연? 아니, 우리 옛날에 보면 뭐 보쌈한다 뭐 이런 개념도 있잖아. 인간 세상에도 짐승스러운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있었을 거야, 비슷하게. 그렇지만 인간은 제도로서 그런 걸 하면 안 돼 라고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약속이죠. 그게 제도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존엄함이라는 것도 일종의 제도로서의 합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를 경쟁에 붙이고 그거를 부자들이 다 승자죠. 승자가 부자가 되는 거니까 그 승자들이 독식하게 하자, 이렇게까지 가는 건 너무 야만적이라고 보는 게, 그게 이제 복지의 그 저변에 깔려있는 철학적인 기제입니다. 그게.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합의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를 갖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라는 거냐? 이거에 대한 논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 세력은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진일보한 복제 개념을 들이미는 거고,
자유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경제적 자유주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요즘에 자유라는 말이 너무 남용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경제적인 자유주의인데, 그거를 신봉하고 있는 보수 세력에서는 야, 이제 그게 너무 또 보편적 복지까지 가는 것은 이거는 이제 경쟁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효율성을 달성하자는 그 취지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선별적 복지만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 최소한의 것도 못 받는 사람한테만 좀 이렇게, 그죠? 사회가 나누고, 나머지는 경쟁의 원리로 그냥 가. 이렇게 하는 거고, 보편적 복지로 갔을 때에, 그럴 때에는, 이제 그 수준을 조금 더 완화하자는 거예요. 응? 그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 논쟁은 계속될 거예요. 계속될 거지만, 적어도 아주 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천지에 널렸는데 그걸 방치하자. 이런 것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그렇게 방치해 놔봤더니 오히려 부자들한테도 그게 방해가 돼. 예? 아이고, 마이크가 빠졌네. 네. 그렇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네, 이게 한번 부러졌어가지고 겁나서 내가 꽉 안 꼈나봐. 자, 그래서 요게, 그런 식으로 해서 기반을 잡고 좀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자유주의, 보수주의 쪽에서는 수익자 부담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거를 이용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돈을 다 대신 내주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면이 안 나와요? 총체적 난국이군요. 자, 그래서 요게 그런 것 때문에 수익자 부담을 찬성하는 쪽은 보수주의, 그리고 이제 수익자 부담을 좀 반대하는 게 진보주의.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공 서비스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이거도 되게 유의미한 거예요. 보수주의가 말하는 거에 타당성이 있는 측면인 건데, 이거를 이제 거의 뭐 공짜로 내가 돈 내지도 않고 이용한다. 그러면 남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제 봤던 이제 공유제 비극 같은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 서비스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돈 내고 이용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누진세에 비해서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크냐? 전혀 그럴 일은 없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형평성에서는 완전 벗어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이용 못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일반 세금에 비해 조세 저항을 강하게 유발하냐? 아니지. 수익자 부담으로 가면 세금 좀 덜 걷어도 되니까 조세 저항은 오히려 완화가 될 거고요. 비용 편익 분석이 곤란하게 되어서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키냐? 아니죠. 이렇게 가면은 이게 편익 분석이 더 용이합니다. 저 사람이 저만큼의 돈을 지불할 의사를 가졌다는 것은 그 값어치 이상의 만족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판단이 잘 돼. 그런데 이걸 공짜로 이용하게 하잖아. 그러면 나는 그냥 만족감이 크지도 않지만 공짜니까 그냥 막 이용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계산하기가, 비용 편익 분석을 계산하기가 좀 애매해지죠. 이거 비용을 돈 내고 이용하게 하면 이 분석은 아주 확실해집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된 거예요. 이해가 좀 잘 됐을까요? 그렇게 확인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정책 목표 변동 유형. 요거는 우리가 요 밑에 있는 것들 가지고 좀 한번 봐야 되는데, 목표의 전환이다 라고 하면 얘를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목표의 대치라고도 얘기했어요. 대치 현상이라고도 했는데요. 자, 이제 기존의 목표, 원래의 목표가요, 약화된 거예요. 얘가 약화되고요. 새로운 목표가 이거를 있잖아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 버린 경우입니다. 기존의 목표가 약화되고 새로운 목표가 강화가 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를 봤더니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는데요. 내부성 때문에 그러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공적 조직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의 개인적 영달, 우리 하위 조직의 이제 권력,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원래 목표가 상쇄되고 새로운 목표, 자신들을 위한 새로운 목표가 끼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번에는 상층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바로 그게 과두제 철칙이죠. 과두제 철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두제 철칙이다라고 하면 이 조직은 항상 보스를 위해서 움직이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두제 철칙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거 있죠. 과잉 동조, 동조 과잉. 기억하십니까? 과잉 동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내부 규율을 더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요, 그 책임 소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해서 행위들을 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민간의 사무원하고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사무원들은 법령에 저촉받을 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조직, 기업은요,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요, 내부 규율을 빨리빨리 완화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 공적 조직의 공무원들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 누구 책임인지를 따지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령에 근거해서 모든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과잉 동조 현상 같은 것들이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부 규율에 너무 얽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또 기존 목표를 상쇄시켜버리는 이런 결과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 좀 그래도 자주 나온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의 승계, 얘도 봐야 되는데, 얘 답은 이 목표의 승계에 같죠? 보니까 목표의 승계인데, 본래 표명한 정책 목표가, 이거는 얘랑 다른 이유예요. 전환하고 다른 이유가 달성이 되었거나 반대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예요.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존의 목표가요, 달성됐거나 불가능하다라는 판정이 안 났지만 밀려난 거고, 얘는 그게 아니라 기존의 목표가 달성됐거나 달성이 안 될 거야. 야, 이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표의 정당성이 상실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런 경우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핵심이에요. 조직이 존속하려는 거예요. 이거는 조직을 없앨 수는 없잖아.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이제 목표의 승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표의 승계. 그래서 그 사례로 제가 뭐 말씀드렸었냐면요, 과거에 공업진흥청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죠. 이 사례 기억나요? 농업진흥청은 지금도 있어요.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농업국가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는 농업을 더 잘하자라는 진흥이었지만 지금은요, 농업 자체가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에 관련된 일을 하는 농업진흥청이 여전히 존속합니다. 그런데 공업화를 좀 추진해 보자라고 설치했던 공업진흥청은 이제 없어졌죠. 왜냐하면 공업의 진흥을 어떻게 더해? 우리나라 완전 공업국가인데, 그죠? 그래갖고 이 공업진흥청에 있는 조직이 없어질 뻔했죠. 그렇잖아. 이 기능은 이제 목표 달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존속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갖고 이 공업진흥청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요, 새로운 목표를 재설정해가지고 이게 중소기업청이 됐던 거예요. 중소기업청. 역사가 이렇게 됩니다. 중소기업청이 됐으니까, 야, 이제 공업은 장려했는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장려할 건 아니고, 이제 그러면 그 중에서 힘이 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쓴다면 우리 조직을 해체하라고는 안 하겠구나, 이런 판단인 것이. 그 조직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을 진흥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거기에서 요 사례를 하나 더 하면은요, 이 목표가요, 다원화됐어요. 왜 다원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 알아요? 중소기업청이 지금은 뭐까지 갔죠? 지금은 뭐까지 갔어요? 중소벤처기업부 아니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벤처기업까지 포괄해요. 응? 이렇게 해서 확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과정은 목표의 승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은 다원화예요. 목표를 넓혔지, 보니까. 벤처기업도 육성해라, 이렇게까지 해서 목표를 다시 확장시켰습니다. 기업을 늘려라. 꼭 그게 공업 쪽이 아니어도 돼. 서비스든 뭐든 뭐 벤처기업들 지원해줘, 이런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표의 다원화까지 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여기서는 되는 거예요. 목표의 확대는요, 다원화랑 그럼 뭐가 달라요? 목표 확대는 상위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위 목표가 달성돼서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목표로 이전돼 가는 것을 우리가 목표의 확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건 저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종합 10위 안에 드는 게 목표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10위 안에는 확실히 들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5위다,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의 확대입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요거 그만큼 정리하면 되고, 요거는 요 틀 안에서만 출제가 계속돼요. 반복되고 있는 거라 요 개념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방행정 체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1번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 이거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좀 읽어봤잖아요. 지방자치법 읽으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말이에요,
자치구하고요 시군의 지위를 동등하게 인정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는 특별시하고 그 다음에 광역시에 설치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자치구와 시군이 같은 레벨에 있는 그런 기초자치단체입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군하고 자치구를 비교해 보면요, 자치구가 더 권한이 작어. 그래서 제가 그런 사례도 예전에 말씀드렸을 텐데, 예전에 제가 그 기사를 다시 찾으려니까 이제 안 나오더라고. 다 지워버렸나 봐요. 근데 옛날에 되게 재밌는 기사였어요. 뉴스 보다가 되게 흥미롭네? 그랬던 게, 서울의 어떤 구와 구 경계에 도로가 나 있는데 그 도로의 절반만 포장을 하고 절반은 포장을 안 한 거예요. 중앙선을 기준으로. 도로에, 차도에.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구의 경계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에서는 포장을 했고 어떤 구는 포장을 안 한 거예요. 할 때 동시에 다 같이 해버렸으면 더 효율적이었을 테지만 그러질 않은 거죠. 이렇게 됐는데, 거기 주민들은요, 길이 또 좁아. 넓지도 않아. 그래갖고 이 도로를 사이에 끼고 그냥 길 건너 쪽에 갔다가 건너왔다가 막 이렇게 다 해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자치구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와 구의 경계는요, 생활권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그냥 그거는 행정 편의상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생활권 단위로 보면은요, 특별시하고 이 광역시는요, 그게 하나의 한 덩어리의 생활권이요. 그게. 그래서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거기에서 중심지는 뭐 종로나 강남이나 이런 데가 중심이잖아요. 아니면 또 작은 중심지들이 있죠. 영등포나 뭐 어디 저쪽 저기 뭐 어디요, 노원 뭐 이런데, 그 중계동 있는데 뭐 그 노원역 뭐 이런데, 그런 데들 부도심 있잖아요. 뭐 미아리 이런데, 그죠? 있잖아. 그런 데들이 좀 형성돼 있지, 그죠? 뭐 그렇게 돼서 하나의 생활권 바운다리로 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넓어져서 이제 행정 편의를 위해서 구를 또 나눠 준 것뿐입니다. 이해됐죠? 그런데요, 경기도에 있는 시군을 한번 봐봐요. 시하고 군의 생활권이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달라요. 그죠? 다르다니까. 고양시 생활권이다.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고양시하고요, 옆에 붙어 있는 파주시하고요, 중심지가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옆에 또 양주시도 붙어 있나? 양주시 완전 거리감 느껴지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인접되어 있는 곳들도 이렇게 중심지가 딱딱 제각각 있고 생활 권역이 딱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 경계 주변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 대부분의 경우는. 응? 왜냐면 중심지 근처에 사람들이 몰려 사니까. 이런 경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시하고 구는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자치구하고 이게 자치권의 범위가 달라 이렇게 해놔서,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얘가 좀 작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얘는 독자성이 있어요. 그래서요, 시장 군수는요, 자율적으로 자기 할 수 있는 영역 범위가 많아요. 그 생활권 하나를 담당하는 거니까. 그리고 도지사가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러지만은요, 서울로 가면 서울특별시장이 사실상 다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고, 구청장들이 그거를 밑에서 서포트 해주는 형식이에요. 권한이 훨씬 작다. 요 개념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제 급은 동등하게 취급은 해주되, 그런데 사실상의 권한은 작다. 저거를 아예 우리 지방자치법에다가 명시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특별시, 광역시, 도는 같은 수준의 자치행정계층이다.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것도 이제 같은 급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이거는 누가 더 권한이 세다 작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장하고 도지사만 놓고 보면 시장이 좀 세. 그거는 전권을 거의 휘두르니까. 도지사는 그거보다 좀 약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도도, 경기도 같은 데는 워낙 또 사이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이 재원의 범위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함부로 또 이제 경기도가 서울시장보다 지금은 영향력이 작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해진 이런 상태이긴 해서, 이거는 또 위아래를 나누진 않습니다. 법에도 그런 명시가 없으니까. 근데 얘는 위아래가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1번. 비교를 하셔야 돼, 이렇게. 광역시가 아닌 시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이거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행정구를 그냥 두는 거죠. 자치단체가 아닌 구. 이렇게 두고, 구는 광역시나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광역시 밑에도 군이 일부 있습니다. 원래 도의 농촌지역이 군인데, 그런데 이제 광역시 안에서도 생활권 때문에, 그러니까 군 중에서도 생활권이 광역시랑 좀 더 가까워.
도보다는 그런 데가 있으면 광역시로 편입해 준 거예요. 제가 뭐 생활을 해보지를 않고 가보지를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대구광역시의 달성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달성군은 생활권이 대구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그쪽으로 합쳐준 거죠. 부산광역시 기장군 같은 데도 그래요. 그 기장은 미역이 유명한 데 아닌가? 기장 미역, 멸치 뭐 이런 거 유명한 데잖아 거기. 안 들어봤어요? 기장 미역 이런 거? 네, 거기 부산인데 그게 이제 생활권이 크게 보면은 부산하고 가깝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앞에 서해바다 앞에 쭉 섬들이 늘어져 있잖아요. 그런 데들을 묶어서 우리가 옹진군이라고 하는데 원래 옹진군의 본토는요 황해도에 있어요. 황해도에 가면 옹진군이 있어. 그런데 이제 경기도 앞에 있는 군들을 묶어서 우리는 따로 옹진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경기도 밑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 앞바다들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나오죠? 배를 타고 나오는 데가 바로 어디냐면은 저기예요. 인천항입니다. 그래서 인천권역으로 봐서 인천광역시로 넣어줬지. 됐어요? 그래서 광역시 밑에도 일부 이렇게 군들이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1번만 좀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7번으로 갑니다. 재정민주주의. 재정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재정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 내지는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요, 뒤에 나와 있는 4번, 요거요, 예, 이거 이제 아니구나. 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4번이 아니네. 여기 3번이었구나. 3번. 3번에서 보시면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나와요. 이게 이제 2003년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어서 도입된 다음에 2011년에 의무화가 됐던 제도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부터 시범사업 해가지고요.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국민참여예산제도까지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나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있는데 비록 아이디어 공모 차원에 좀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는 있지만 그러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매우 근접한 그런 제도로 보시면 돼요. 얘는 그런 걸 재정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재정민주주의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듯이 재정주권의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우리가 돈 내는 건데 우리가 당연히 그 권한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납세자 소송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요? 납세자 소송제도다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주민소송제도가 있잖아요. 주민소송제도가 있죠, 지금 현재? 예, 그런데 뭐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소송제도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국민소송제도가. 이런 거 하루빨리 도입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 게을리하는 걸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소송제도 같은 거 도입해가지고. 근데 자기네가 여당하고 있을 때는 도입하는 게 싫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견제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정권이 교체되고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유야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재정민주주의 실현에서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런 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소송제도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주민소송제도도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게 문제예요. 입시 중심 교육의 병폐가 많아. 아무튼 이게 시민으로서의 교육이 너무 약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 주입시켜 놔야 됩니다. 이런 거 있어, 권리로서 있어, 해야 되는데 활성화가 좀 덜 돼 있어요. 어쨌건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과목 시험 봐야 되니까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얘는 있고 얘는 없다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고 이것도 이제 재정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민소송 가려면은요 전제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주민감사 청구를 먼저 해야 되죠. 주민감사 청구의 범위는 넓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중에서 재정 문제 관련된 사안이고 이것의 감사 결과에 못마땅함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주민소송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절차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4번을 보니까 정부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의 전용제도가 있죠. 전용제도는 행정 과목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 과목이다 그러면은 이제 장관항, 세항, 목 중에서 세항하고 목에 해당되는 거였고 앞에서 우리가 앞에 회차에서 다 공부하고 정리했던 겁니다. 말로만 하는 건데 이제 세항하고 목인데 그거는 기재부 장관의 이제 결재만 있으면 전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라 국회 동의는 필요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 상단에 있는 장관항은 이 입법 과목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그거는 전용이라고 안 하고
이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용과 전용 나눴을 때 전용하고 국회 동의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X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용은요, 재정민주주의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민의 뜻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반영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기재부 장관의 판단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용은 어때요? 이용은 이건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접적이나마 국민의 뜻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용은. 국회 동의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대표는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거치면 간접적으로라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전용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저건 신축성 확보에 딱 초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재정민주주의하고 전용은 거리가 멀어요. 이거가 옳은 표현이 되려면 여기 이용으로 바꾸면 딱 옳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두시고요. 8번으로 갑니다.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타당성과 그 검증 방법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에 타당성이다라고 하면은요. 이 타당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타당성은 네 가지의 타당성이 있죠. 네 가지의 타당성이 있었는데 아니지. 세 가지죠, 여기는. 참 세 가지 타당성이 있고 세 가지 타당성이 있고 다음 문제에서 우리 네 가지 타당성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어쨌거나 여기 이제 타당성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기준 타당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용 타당성이 있죠. 내용 타당성이 있고 그 다음에 구성 타당성이 세 가지네요. 구성 타당성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기억하실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점점 더 세밀해지는 타당성이에요. 그러니까 기준 타당성이다 그러면 야 여기 시험 성적 높은 사람이 근무 실적도 좋으냐? 뭐 이거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 타당성을 측정하는 방식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요. 예측적 타당도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동시적 타당도 검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예측적 타당도 검사는 이번에 시험 잘 본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활동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직무 수행 능력이 어떻게 됐는가를 나중에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측적 타당도 검사고 동시적 타당도 검사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이 시험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비례하는가? 지금의 근무 실적과 그 다음에 이 시험 문제의 고득점 획득이 비례하는지 이거를 이제 검증해 보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면 되는데 내용 타당성은 어떤 거였냐면요. 그렇다면 공무원이 갖춰야 될 덕목들을 뭐로 보고 그 뭐라고 선정한 것들을 요 안에 넣느냐 시험에 넣느냐 이걸 보는 것이고 구성 타당도는 그러한 요소들을 측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테크닉이 다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준 타당성은 시험 성적과 본래 시험에서 예측하고자 했던 기준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말한다 그랬고 동시적 타당도 검증은 재직자에게 시험을 실시해서 얻은 시험 성적과 그들의 근무 실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측적 타당성 검증은 시험 합격자의 시험 성적과 근무를 시작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평가한 근무 실적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내용 타당성은 특정 도구의 측정 결과가 보여주는 일관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건 틀렸네. 측정 도구와 측정 결과의 일관성이다 그러면 이거는 타당성이 아니죠. 얘는 신뢰성인 거죠. 신뢰성, 예, 일관성. 그러니까 그건 리테스트를 하든 아니면은 또 이제 평행 양식법을 하든 반분법을 하든 뭐 여러 가지로 측정해 볼 수 있는데,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측정하더라도 그 결과값이 뒤집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내용 타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네, 4번이 답이 됐습니다. 9번은 이번에는 정책평가가 나왔는데 여기에도 타당도가 나와요. 그죠?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타당성에 대한 이 언급이 이 두 주제에 있는 거예요. 8번, 9번. 9번에서의 타당성은 4개죠. 4개. 그래갖고 뭐가 있었냐면은 요거는 최근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은 여기에도 구성 타당성이 있어요. 그건 겹칩니다. 구성 타당성이 있고 그 다음에 통계 결론의 타당성과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도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도란 특정한 상황에서 얻은 정책평가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맞는 거네요. 외적 타당도는 내적 타당도가 나온 결과를 유사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일반화라는 말을 씁니다. 일반화 핵심 키워드입니다. 외적 타당도에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란 관찰된 결과와 다른 경쟁적 요인들보다는 해당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것도 맞죠? 표현을 딱 핵심 키워드로 하자면 내적 타당도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내적 타당도다 그랬을 때 키워드로 딱 정리하자면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요게 이제 일관성이라 그랬어요. 저 일관성이래. 말 잘못했어. 추론의 정확도라 그랬어요. 정확성. 알겠죠? 추론의 정확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 결론의 타당성이 나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통계 결론의 타당성이 찐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찐이냐. 진짜 이 변수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냐. 이거를 보는 게 내적 타당도니까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걸 말을 풀어서 한 겁니다. 통계 결론의 타당성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추론의 정확도를 말할 때 내적 타당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A라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그 정책의 목표 B가 달성된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요. 상관성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 정도는 돼요. 상관관계 정도는. 그렇지만은 인과관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반복되면 상관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매우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 도구를 반복해서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확률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신뢰도는 아까 이게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일관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신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동일한 측정 도구를 반복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 이게 일관성이죠? 4번 맞는 얘기네요. 3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자, 10번까지 보고 잠깐 쉴까요? 우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은 이제 넥스스텝스 개혁과 관련이 있다 그랬고요. 영국에 1988년도에 최초로 도입됐고 우리나라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최초 도입이 됐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은 집행기능 중심의 조직이다. 맞습니까? 맞는 거죠? 이거는 의결기구가 아니에요. 결정을 하는 데가 아니라 결정된 내용을 집행하는데 그 집행을 좀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겠니? 라고 하고 자율성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기능 중심 조직이고요. 책임운영기관의 성격은 정보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이렇게 고민한 거예요. 민영화가 가능하면 민영화 해버리는데 민영화가 불가능해. 그리고 위탁을 주기도 좀 어려워. 이런 데들 중에서 이제 정부 조직이죠. 정부 조직으로 남아야만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이 가능한 집행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단위들을 떼어낸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정부기관이고요. 구성원들은 다 공무원이에요.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하고 성과관리가 어려운 분야에 적용하냐. 공공성이 강해서 민영화를 못한 거는 맞는데요. 그런데 이제 성과관리가 쉬워야 되는 거예요. 성과관리가. 그래 측정이 돼야지 뭘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하고 기관장을 자르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성과관리가 용이한 분야에 적용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책임운영기관은 정보팽창의 은폐수단 혹은 민영화의 회피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비판받았죠. 영국에서. 그러니까 니네 대처총리다 그러면 니네 말이야. 대처총리가 작은 정부를 지향했으니까 니네들 작은 정부 지향하면서 실상은 정부가 커졌지. 그러니까 정부가 커진 거를 은폐하기 위해 갖고 자꾸 책임운영기관 떼어내는 거지. 이런 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 얘기까지 해서 3번을 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1번부터는 잠깐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